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학과 굴뚝청소부 이제 비트겐슈타인 편입니다. 저희가 이제 언어 철학 편을 들어와서 그동안 누구였죠? 이제 소시르를 배웠었죠. 그래서 언어학과 철학이라는 어떤 개론을 통해서 시작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훔볼트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소시르를 배우고 그래서 언어 구조주의까지 저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소시르 편을 다룬 다음에 소시르 물론 그 안에 야콥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트겐슈타인으로 언어 철학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철학과 굴뚝청소부에서도 저한테도 가장 좀 난해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워낙 저도 언어학 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맞나? 혹은 뭐 맞는지 틀린지 뭐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되게 떠듬떠듬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해갔던 것 같거든요. 뭐 이제 옛날보다는 좀 더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이번에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기호학에 관련된 책도 한 권을 읽었고 또 비트겐슈타인에 관련된 이제 뭐 해설서들도 또 참고해서 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응용이 돼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비트겐슈타인 편을 이제 마무리로 이제 언어 철학 마무리 쪽입니다. 오늘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끝나면 이제 철학과 굴뚝청소부도 드디어 이제 막바지에 다르게 되는 거죠. 물론 막바지이자 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레비스트로스로 시작해서 라깡이랑 뭐 푸코랑 뭐 드루에즈까지 나오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이제 최종적 마무리가 되는지 여러분도 그때까지 이제 기대하시면서 잘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겐슈타인 언어 게임과 언어적 실천 이제 이 편입니다. 일단 그 비트겐슈타인에 있어서는 이제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워낙 좀 이제 유명한 사례들이 좀 있어요. 비트겐슈타인은 일단 그 워낙 천재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전기 비트겐슈타인과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굉장히 젊었을 때 저 책이 있는데 여기 있다. 자, 논리 철학 논거. 예, 그래서 이 얇은 책이죠, 되게. 이 얇은 책 한 권으로 결국은 자기가 모든 철학사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호련히 어쨌든 철학의 모든 문제는 해소됐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어디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 뭐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은둔 생활을 했었죠. 그렇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10년인가요? 7년인가 지나서 본인이 썼던 이 논리철학 논거에 이제 많은 개념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본인이 오히려 다시 올라와서 이제 후기 자신의 이제 언어 철학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특이해요. 원래 학자라고 해서 꼭 전기후기가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본인의 주장을 끝까지 고수할 수도 있고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전기와 후기가 완전히 나뉜다라는 거. 자, 어쨌든 뭐 나중에 본인이 부정했다 하더라도 되게 뭐랄까 진짜 섹시하다고 할까요? 이 전기의 이 책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얇은 책을 써놓고 내가 철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얼마나 이것이 대담합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나중에 왜 이 가장 마지막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여기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침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걸로 이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얇지만 매우 어렵고 매우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얇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접어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큰 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철학과 굴뚝청소부에서도 논리철학 논거에 대해서는 매우 짧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언어학과 철학을 첫 수업 때 얘기했었잖아요. 대체 그러면 언어 철학은 뭐냐, 뭘 지향하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미 사실은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이 초기의 어떤 사상을 나름 다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무슨 말이죠? 논리 실증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 19세기는 보통 사상사에서 실증주의 시대라고도 불려요. 꽁트와 스펜서 뭐 이런 학자들을 위시해서 여러분 결국 이건 과학의 시대거든요. 과학주의의 시대. 그래서 근대의 절정이고 19세기고 그 과정에서 이 실증주의의 흐름이라는 건 결국은 과학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과학과 어떤 수학의 어떤 모든 학문을 과학과 수학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과학주의의 시대에서
철학 또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조의 흐름을 갖고 20세기로 연결되고 있는 게 아이고 논리가 됐네요. 논리 실증주의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철학 첫 편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오스트리아 빈 학파가 주로 이런 측면을 담당하고 있고, 또 나중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또 이런 최근 영미 철학의 어떤 부분들에서도 이런 어떤 논리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 결국 뭐다? 철학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수학과 과학처럼 어떻게 하면 명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자꾸 이전에 어때요? 그 칸트와 헤겔 철학 같은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너무 우리 이 삶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어떤 얘기들 이상의 것들이 나오잖아요. 신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형이상학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의 결국 이런 잡다한 모든 문제는 언어의 문제다. 그래서 언어가 깔끔해지면, 언어가 다 정돈이 돼서 언어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사라지고 깔끔하게 모든 것들을 정돈할 수 있게 되면 결국 그때도 말한 것처럼 결국은 이건 그러면 수학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논리학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통 이 논리학적 개념으로서 모든 철학의 문제를 다 해소하려고 한 거예요. 해소. 해결이 아니라 해소인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참이 무엇이고 지금 거짓이 무엇이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그 참과 거짓에 대한 것도 어떤 논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얘기하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예요? 판단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에 대한 것들, 다룰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과감하게 띄어내고, 다룰 수 있는 것들, 우리 언어로 볼 수 있는 이 세 개의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은 혼잡한 것들을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비트겐슈타인이 젊었을 때 그런 과감한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철학의 문제는 다 해결됐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사실 철학의 문제를 언어로 축소시켰을 때, 언어로 다 잡아낼 때 그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자신 있게 이 논리 철학 논거를 썼던 것이겠죠. 자,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이제 또 다른 일화는 사실은 그것도 있어요. 일단 되게 부자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워낙 부잣집의 어떤 그러니까 철강 회사의 자녀였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유대교였고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가족으로서 굉장히 부자였는데 정작 또 본인의 가족의 형들이나 이렇게 자살한 가족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삶도 굉장히 우울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좀 특징적이고,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할 때 비트겐슈타인이 전형적이에요. 본인이 엄청난 그러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재산에 대한 걸 대부분 사회에 환원하고 별로 그 돈을 쓰는 거에 대해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비트겐슈타인의 삶에 대한, 그래서 이게 이 천재성 때문에 그런지 또 이 사람의 어떤 기반한 이런 삶의 어떤 이 히스토리 있잖아요. 스토리. 그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될 만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괴짜였고 특이하고 괴팍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어떤 부에 집착하지 않는, 그죠? 그런 천재성들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화제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겐슈타인에 관련된 그의 철학 자체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서 잘 안 읽히지만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어릴 적에 비트겐슈타인과 그 칼 포퍼 있죠. 그래서 칼 포퍼와의 어떤 이 논쟁, 부식갱이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왜라는 책을 통해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어떤 책이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비트겐슈타인에 관련된 스토리들이 꽤 재밌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의 스승인 버트란드 러셀과의 어떤 이 관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와닿고요. 저는 그래서 막 그 영화의 어떤 구디런팅도 좀 떠올랐거든요. 러셀도 어쨌든 뭐 천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그 명성, 그리고 이 제자의 어쨌든 이 명석함 때문에 사실은 이제 러셀도 결국은 이제 일종의 은퇴에 가깝게, 나중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러셀의 책들은 대부분 러셀의 어떤 철학이나 수학과 관련된 게 아니라 러셀이 뭐 행복의 정원인가요? 그런 것처럼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혹은 본인의 어떤 삶의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썰을 풀어내는 거죠. 그런 어떤 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러셀을 실제로 현직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은퇴시킨 게 러셀의 제자였던 비트겐슈타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뛰어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 앞에서 오히려 스승이 주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좀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좀 틀리게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원래는 뭐 이렇게 전기나 이런 거를 자주 읽는 편이 아니어서 부정확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트겐슈타인은 저도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싶은데 책은 너무 어려워. 그죠? 이번에 저도 논리철학 논거도 조금 읽어봤는데 역시 어렵다. 그렇죠? 그 논리철학 논거에 대해서 이 해설서가 있어요. 굉장히 조금 두껍긴 한데 여기 조준걸 교수님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논리철학 논거 비트겐슈타인 논고 해제 뭐 이런 식으로 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얇은 책을 이렇게 두껍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은 참고해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비트겐슈타인은 책을 그래서 별로 안 썼어요. 하나는 집에 있네요. 그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그 다음 후기 전기의 논리철학 논거를 썼다라면 논거라고 보통 논고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철학적 탐구라는 책을 쓰거든요. 요 두 책이 다예요. 그만큼 저서도 굉장히 깔끔한 이 사람 성격과 같아요. 예, 잡다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거죠. 딱 필요한 만큼만 쓰고 돌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학적 탐구라는 책이 있고요. 혹은 그의 강의안을 학생들이 모아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 청갈색 책이에요. 그래서 이 청갈색 책으로도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한 2개인가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진중권 교수가 쓴 번역한 책으로 한번 봤었거든요. 보다 말았습니다. 어려워요, 역시. 그래서 함부로 도전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저도 아마 그냥 부러움일까요?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이 비트겐슈타인 책이 다 읽지도 않았는데 의외로 계속 도전하려다 보니까 해설서도 있고 논리철학 논고도 2권인가 있고 철학적 탐구책도 있고 이렇게 집에 구비는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제대로 읽고 이해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은 이제 이진경 선생님이 풀어가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언어적 실천만 다뤄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전기 비트겐슈타인은요, 그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언어의 문제를요. 그림 이론이라고 본다라면 오늘의 주인공은 언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잡아야 될 거는 이쪽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어 게임과 언어적 실천 한번 같이 살펴보죠. 자, 구조 언어학의 난점. 자, 소시르의 구조 언어학은 언어와 인간에 대한 그리고 구조와 주체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가능하게 했다. 즉 구조주의 언어학은 뭐였죠? 결국은 우리가 언어로서 사유하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사고 영역을 개척했다. 기존에는 그냥 언어라 함은 언어는 그냥 지시 대상을 바로 지시체로서 이해하는 방식, 1대1 대응 방식이었다라는 거였다라면 어쨌든 소시르는 언어의 자의성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혹은 기호의 차이에 의해서 정의되는 여러 가지 어떤 관점을 새롭게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결국 오늘 러셀과 함께 생각해보는 그 실증주의, 논리 실증주의라고 불리는 이 계열로 같이 섞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논리 실증주의는 오늘 그래서 그 스승인 러셀이랑 혹은 비트겐슈타인 전기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소시르 언어 구조주의 이 언어 구조주의 이 두 입장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있는 거죠. 그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아까 지금 언어 게임.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기존에 우리가 살펴봤던 논리 실증주의와 그렇죠? 그리고 언어 구조주의와의 이 차이 안에서 여기에 관계를 파악해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을 이진경 선생님께서 쉽게 정리를 해놓고 있으니까요. 잘만 따라오시면 어쨌든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의의가 있구나. 이 이론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시가 먼저 시작이 돼요. 논리 실증주의와 유사한 언어관을 갖고 있었던 러셀은 해서 저는 그냥 같다고 보고 볼 거예요. 그래서 요 논리 실증주의 이상에서는 예를 들어 치즈라는 사례를 지금 들고 있어요. 치즈. 자, 여러분 치즈라는 지금 이 단어만 보고 그죠? 치즈에 대한 비언어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치즈라는 낱말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러셀은 얘기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치즈라는 우리 지금 이 단어만 보고 있잖아요. 치즈 말고 비언어적인 지식. 실제로 우리 눈앞에 치즈가 눈에 보인다거나 눈에 보이는 치즈를 우리가 정말로 본 적이 없으면 치즈라는 단어만 보고 어때요? 우리가 치즈를 이해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논리실증주의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언어의 기호를 통해서 그 지시체와 대응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같다. 그래서 치즈라는 그 실제의 치즈가 있다라면 이 치즈라는 기호를 갖고 그것을 우리가 대응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익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정작 그 비언어적 지식이 없어서 실제로 우리가 치즈에 대한 어쨌든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치즈라는 단어를 봐도 그게 뭔지 알 길이 없죠. 그런 방식으로 러셀은 비언어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치즈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시체 대상과 기호 사이의 관계는 자의적이고 여기는 뭐예요? 기호와 지시체의 관계가 아까 저기는 같다고 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우연적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치즈를 얼마든지 치주라고 불러도 되고 처즈라고 불러도 되고 그냥 찬스라고 익혔어도 뭐 어쨌든 사회적으로 약속을 했다라면 그렇게 정해졌겠죠. 그러니까 자의적이고 기호는 서로 긴밀하게 엮인 하나의 랑그를 이루고 있는, 결국은 요건 자의적인데 그때 정해지는 그때는 아니죠. 어쨌든 자의적으로 그 사회적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호는 서로 긴밀하게 엮인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결국 우리가 언어 구조주에서 기억나는 게 랑그 문법이죠. 어떤 문법적 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그 낱말은 다른 기호들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치즈라는 말은 치즈 그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건 문법적 체계예요. 그리고 다른 기호와의 관계고요. 그걸 강조하는 게 언어 구조주의죠. 그래서 그렇다면 관계된 다른 기호들이 뭐예요? 치즈와 관련된 다른 기호들. 그러면 치즈는 우유로 만드니까 우유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치즈로 뭐 버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버터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를 갑자기 연상을 해서 짜져도 되고요. 결국은 관계된 기호들이 있죠. 우유, 버터, 소, 뭐 어떤 뭐 목장 이런 것들의 기호를 연상하다 보면서 우리는 치즈에 대한 것을 익힐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차이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게 언어 구조주의의 중요한 특성이었잖아요. 네. 언어적 기호적 차이를 통해서 치즈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치즈라는 말은 영어로 커드로 만들어진 음식 이렇게 정의를 한대요. 커드가 뭘까요? 여기 커드는 응유래요. 응유는 또 뭐야? 응결된 우유가 응유래요. 자, 보세요. 이미 우리는 벌써 헷갈려요. 저는 커드란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응유란 말도 처음 봤고요. 커드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커드가 지금 우리나라를 풀어보니까 응유고, 응유는 한자인 것 같죠? 그러면 그게 우유로 만들어진 응결된 우유. 그래서 응결된 우유를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어때요? 벌써 이미 커드를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요. 결국은 치즈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벌써 난해한 거예요. 만약에 아까 치즈라는 얘네 아까 러셀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만약에 치즈란 모양을 보지 못했다라면 그 치즈를 누군가 설명을 해. 야, 치즈는 커드로 만들어진 음식이잖아 라고 이 언어 구조주의 학자 중에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설명을 하려고 하겠죠. 구조로서, 체계로서, 랑그로서 얘기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근데 커드가 뭐야? 제가 물어볼 거고, 그건 응유잖아. 근데 응유는 뭔데? 그럼 응결된 우유, 그럼 또 그건 또 뭐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묻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치즈를 알 길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응유를 알려면 또 응결이란 말을 알아야 되고, 우유를 알려면 또 소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돌고 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어릴 적에 영어 공부하다 보면은 보통 영한사전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단어를 외울 때. 근데 정작 영영사전을 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영영사전을 보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영어 단어를 알려고 해설한 영어의 해설이 결국은 더 모르는 단어를 더 많이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영사전은 저는 볼 수가 없었어요. 단어를 많이 모르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영사전을 보면 결국은 그 단어들을 안다는 전제 하에서 영영사전이 도움이 되지, 다른 단어를 더 모르는 사람들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또 나오니까. 그러면 속만 터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찾고 또 찾다 보면은 이게 뭐야 찾다 보면 결국 다시 치즈나 우유로 돌아올 게 뻔하다. 그죠? 그래서 락강이 이런 말 했잖아요. 기표는 기에 닿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끄러진다.
꼭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런 느낌이 있죠. 결국은 우리는 이 치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계속 돌고 돌고 도는 거예요. 치즈, 커드, 응유, 응결된 우유, 뭐 버터, 소 이렇게 돌고 돌고 돌지만 결국은 치즈를 정확히 어떤 기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딱 완성되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 이해하게 되는 거죠. 미끄러진다. 우리는 다른 기호를 통해서 기호의 의미에 가닿기가 힘들다. 그래서 언어 구조주의처럼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파악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언어를 어떻게 배우는가 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을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구조 언어학에 따르면, 자, 소시르예요. 기호의 의미는 기호 사용 규칙과 다른 기호들을 알아야 정해져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기호 사용의 규칙과 다른 기호, 단어들을 알아야 됩니다. 기호의 의미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아는 다른 기호가 없으면 어떤 기호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언어 구조주의 문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여기서도 그런 사례가 나온 거죠. 마더라는 말, 엄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야, 보세요. 여기서 조선시대 최초로 영어를 배우려고 한 사람을 상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외국인도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한국인도 영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둘이 만나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이 단어를 가르쳐 줄 거냐는 거예요. 서로 이미 아는 단어가 없는데. 그쵸? 아까 이렇게 설명 못하죠. 마더라고 했을 때, 야, 마더를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할 때 마더를 영영사전으로 설명한다 한들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인, 조선인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난감한 상황은 계속해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언어 사용 규칙과 다른 단어들을 이미 알고 있지 않으면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그것을 배워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어 구조주의의 문제점인 거예요. 이미 알면 다행인데, 알면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통 영어를 어떻게 배워요? 이미 한국인이 영어를 쓸 줄 아는 분들, 그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영어 선생님들이 둘 다 할 줄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건데,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외국인과 영어를 한마디도 접해보지 못한 한국인이 서로 만나게 된다라면 사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럼 우리는 지금 영어를 굉장히 쉽게 배우는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실 그것을 완벽하게 다 풀어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초의 영어를 공부하고 최초의 한국어를 공부한 외국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추적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언어 철학의 관점이 가장 유리한지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실증주의자. 자, 우리는 지금 언어 구조주의자의 한계를 지금 살펴봤어요. 이렇게 기호의 관계만을 통해서 알려고 해도 기호 자체를 이미 모르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논리 실증주의가 이제 어때요? 끼어드는 거죠. 논리 실증주의자라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거봐, 그거는 문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지시하면 되는 거예요. 지시체로.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엄마가 있다라면 엄마를 지시하면 된다는 거죠. 직접 보여주면서 내 엄마를 직접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mother 이렇게 가르쳐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치면 되지 않냐. 예를 들어 토끼 레빗을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토끼를 가리키면서 마침 토끼가 뛰어가고 있어. 보통 토끼는 막 뛰어다니죠. 가만히 안 있고. 그러면 그 뛰어다니는 토끼를 보면서 레빗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시체. 기호가 지시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시하는 것을 레빗이라고 얘기해 줌으로써 익힐 수 있지 않냐. 이건 타당하죠. 보통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 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보드펜이라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야. 이렇게 논리실증주의는 얘기할 거예요. 자, 근데 논리실증주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마더라고 생각하면서 지시를 했는데 정작 그 엄마가 나보다 어려 보이면 어떡해? 나랑 비슷한 동년배처럼 보이면 어떡해요? 그러면 과연 그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지금 이 여자를 얘기하는 건가? 우린 마더라고 얘기했지만 저건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기 위한 여자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혹시 보니까 아들은 좋은 옷 입었는데 엄마는 약간 좀 꾀재재한 옷을 입고 있었어. 그러니까 저 마더라는 것은 노예를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제 토끼도 마찬가지예요. 뛰어가는 토끼를 갖고 레빗이라고 했을 때 저게 토끼란 의미가 아니라 뛰어간다라는 동사 아닌가? 레빗은 그런 동사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혹은 레빗은 저 하얀색 토끼였는데 혹시 하얀색을 말하는 건가? 이런 걸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지시하는 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좀 너무 억지 아니냐. 그래도 계속 지시하다 보면은 결국 논리적으로 구분해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다면 논리 실증주의처럼 기호와 지시체의 관계로 얘기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가리키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야, 그러면 now, when, general 이런 것들은 너무 혀를 꼬았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기호를 할 거냐고요. 기호가 없잖아요. 지시할 수가 없죠. when 뭐야 이게? 어떻게 기호 지시할 수가 없는 기호이기 때문에 이런 건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이 러셀처럼 지시적 정의를 사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자, 됐죠? 벌써 제가 아까 초반에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이러한 잡서를 얘기하다 보니 벌써 25분이 흘렀는데 사실상 제가 얘기했죠. 이 러셀의 개념이 사실상 이제 똑같진 않더라도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관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이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그 논고 있죠. 논리 철학 논고를 지금도 바이블로 여기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지시적 정의의 문제도 있고 언어 구조주의의 한계도 우리는 지금 이 사례를 통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등장해야 될 게 바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이에요. 그래서 철학적 탐구라는 책에 집약되어 있는데, 자,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사상은 뭐와 같다? 사실 아까 그림 이론이라고 했죠. 반영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어는 사물의 이름이다.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 요게 화이트보드다? 이건 이 사물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대1 대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기호와 지시체는 같은 것처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죠. 단어는 사물의 이름이다. 문장은 어떤 상황에 대한 그래서 그림이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문장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조종일이 화이트보드 앞에서 지금 비트겐슈타인 강의를 하고 있다. 철학과 굴뚝청소부 강의를 하고 있다. 이런 문장을 그림으로서 한 편의 그림으로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 논리의 틀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논리의 틀 안에서 문장은 하나의 그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명제들은 물질이 원자로 나누어지듯 요소 명제로 나눠지고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명제를 요소 명제로 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만 안 헷갈리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언어로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언어를 쪼개면 결국은 하나의 어떤 수만 남게 되는 것처럼 결국은 물질을 쪼개면 원자가 남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문장을 분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분석 철학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초기 비트겐슈타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기 비트겐슈타인은 명제를 또 요소 명제로 나누고 요소 명제 안에 이제 마지막까지 내려오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할 수 있게 되니까 거기서 모든 철학의 문제가 해소된다고 본 거예요. 명제 전체의 참과 거짓은 결국은 요소 명제의 진리함수와 같다. 결국은 진리라는 것은 이 명제 분석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요소 명제가 참인가 거짓인지 이 문장을 분석해서 확인하면 될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는요. 그만큼 이제 이것이 이제 초기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논리 철학 논거가 추구하고자 어떤 방향이다. 그래서 그걸 그냥 그림 이론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하지만 후기는 아예 전제가 바뀌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단어는 사물의 이름이다. 단어는 그 사물을 이름이라고 어떤 봤다라면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단어가 사물의 이름이라는 것부터 부정을 해봐요. 단어가 사물의 이름이 아니면 그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단어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여기 제 지갑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갑은 당연히 이 지갑의 기호의 지시체와 동일하죠. 그런 식으로 당연히 사물의 이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갑은 이 사물의 이름이죠.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뭐라고 보냐면 그 단어의 용법이다. 단어의 의미라는 것은 사실상 그 단어의 용법, 사용하는 그 사용법 있잖아요. 사용되는 용법으로서 우리는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죠. 여러분 이게 꼭 지갑이라고 불릴 이유가 있는가? 이게 지갑이라면 요거 있죠? 지갑. 요게 지갑이에요. 요게 제 카드 지갑으로 쓰고 있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일종의 용법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얘가 꼭 그 이름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걸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지갑의 사용 방식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그 콜라병 배웠던 기억나잖아요. 부시맨의 콜라병. 같은 콜라병이어도 그거를 악기로 쓰는 부시맨이 있고 이건 음료수 마시다 만 거야 라는 뭐 마신 어떤 그 뚜껑이 뭐죠?
통이지라고 볼 수도 있고, 악기로 쓴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안마기로 쓴다거나, 콜라병의 용도를 전혀 원래 어떤 건지 모르는 부시맨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다르게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여기서도 용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어는 그렇게 딱 1대1 대응으로서 특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용법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어떤 단어를 안다라고 말하려면 사실 그거는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 용법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보드펜이다라는 걸 안다라는 건 이게 화이트보드에만 쓸 수 있는 펜이라는 그 용법을 아는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냥 딱 일정하게 정해 놓는 게 아니라 변화 가능성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mother나 now, when, general 같은 모든 단어들이 영국인이 사용하는 것을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mother가 뭐지? 아까 rabbit이 뭐지? 그랬잖아요. 그것을 반복해서 보면 돼요. 반복해서 보고 그걸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그게 용법이잖아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걸 배움으로써 그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mother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저게 여성을 얘기하는 건가? 노예를 얘기하는 건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칭할 때 보니까 다른 여자한테는 mother라고 안 하거든. 그죠? 이 사람한테만 mother라고 하네? 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런 사용에 대한 방법, 이 언어 사용에 대한 과정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 지켜보다 보니까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 제가 레빗이라고 했는데 저게 정말 뛰어다니는 걸 레빗이라고 하나? 동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가 뛰어다닐 때, 말이 뛰어다닐 때 레빗이라고 안 하네? 그러면 저건 뛰어다닌다는 확실히 아니구나 알 수 있잖아요. 또 레빗이라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하얀색인가 했는데 보니까 하얀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나중에 뭐 하얀색 말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어때요? 쟤는 레빗이라고 안 부르는데 결국 뭐요? 사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 시행착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행착오. 언어 자체를 우리가 배울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시행착오죠. 많이 틀림을 통해서 결국 그 안에서 우리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 언어학의 어떤 문법적인 체계와 기호의 차이에서 정의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구조 언어학과 지시체계와 이 대상이 같다라고 보는 결국은 논리 실증주의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결국은 용법을 강조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수업에 언어 게임인 거야. 여러분 게임이 방법이잖아요. 오락을 어떤 식으로 게임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게임 방법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언어는 일종의 게임인 겁니다. 예. 자, 여기서도 이제 사례가 나와요. 자, 워터라는 물이 있다. 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워터라는 이 기호 하나도 얼마든지 용법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거예요. 정황에 따라서. 예.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정말 어린아이한테 물병을 가리키면서 이게 워터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건 물이야 라는 문장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워터라는 단어 하나만 얘기해도 water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것을 갖고 water라고 딱 설명을 했을 때 그것을 갖고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는 엄마의 어떤 장면을 보면 엄마가 아이에게 이게 물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벌써 맥락을 상상할 수 있죠. 사막에서 물을 발견한 사람이 wat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발음 참 어렵네요. water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소리를 지르면 이거 물이구나 살았구나 이거잖아요. 기쁨이죠. 기쁨. 그 정황이 우리가 벌써 파악이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을 발견한 사람이 소리 지르는 water. 그리고 땀 뻘뻘 흘리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역시 물을 참고 있는 것도 물 좀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통 밥 먹을 때도 그러잖아요. 그냥 엄마 물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물 달라는 거죠. 엄마 물 언니 물 오빠 물 이거잖아요. 그 뭔 소리예요? 문장은 없잖아요. 문장이 없어도 우리는 용법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과 정황이 밥 먹고 있는데 누가 물 이래. 그러면 물 좀 달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쩌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 없잖아요. 용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언어를 배우려면 결국은 최소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우리는 단어를 알아야죠. 단어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문법, 규칙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어 배울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기본적으로 단어를 익혀야 되고 단어를 외워야 되고 그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문법 체계를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느 거를 먼저 익혀야 되는가, 그죠?
단어의 의미라는 건, 자, 구조주의자 입장, 언어 구조주 입장에서 단어의 의미는 랑그라는 규칙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단어들을 또 알아야 또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거 랑그를 먼저 배우는 건 불가능하고, 반면 기본적인 단어도 모르면서 또 랑그를 습득할 수는 없고, 랑그를 배우려면 단어들의 의미부터 또 먼저 배워야 돼요. 랑그를 먼저 배워야 되는지 단어를 먼저 배워야 되는지, 이 상황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언어 구조학으로 빠져버리면 단어가 먼저인지 문법이 먼저인지 우리 스스로도 혼동에 빠지게 돼요. 예, 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니까. 근데 비트겐슈타인의 방법으로 가면 뭐예요? 단어를 몰라도 규칙을 배울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 단어 몰라도 돼. 왜? 가르쳐주면 되니까. 계속 이 사용법을 통해서 가르쳐주면 되니까요. 규칙을 몰라도 단어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단어를 몰라도 규칙을 배울 수 있고. 왜요? 시행착오죠. 뭐 바디랭귀지가 됐던 언어적 상황이 됐던 이 정황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관습까지 다 포함해서 보는 거죠. 단순히 논리 실증주의처럼 어떤 기호를 지시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지시하는 기호만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결국은 소통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실천이 나오는 거죠. 실천. 결국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에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실천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우리는 칼 막스의 실천 철학에서도 실천의 중요성을 봤잖아요. 여기서 이제 슬그머니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서도 실천이 중요하다는 게 떠오르는 거죠. 그때 우리가 막스 편 배웠을 때 이진경 선생님이 실제로 이걸 연결했었잖아요. 차라리 칼 막스의 실천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일 거다. 물론 비트겐슈타인이 의도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연이든 어쨌든 비트겐슈타인의 이 후기 철학이 사실상 막스의 철학과 가장 연관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결국은 언어적 실천 속에서 사용되는 부분적인 규칙들이 있다. 전체 규칙의 체계를 모르더라도 이 부분적인 언어 사용 규칙은 뭐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실천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듣다 보면 타당성이 있죠. 그러니까 영어 문법 모르는 상태로 외국에 가서 슈퍼 장사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소통 다 하거든요. 단어 뭐 떠듬거리면서도, 심지어 모르는 단어도 어떻게든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바디랭귀지가 그래서 존재하잖아요. 막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듣는 사람도 어때요? 그 장소와 상황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외국인이 말을 걸었다라고 하면 10중 8구는 뭐예요? 길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 정황의 이 파악을 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다 보니 문법책을 붙들고 20년 공부한 사람보다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되든 안 되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영어를 더 잘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실제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게 언어를 배울 때는, 외국어를 배울 땐 용기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납득될 수 있는 바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는 결국 언어를 통해서 일종의 문화죠. 생활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그걸 생활 형태라는 말을 썼대요. 그걸 익히는 거예요. 타의 언어를 익힌다는 것은 타 문화의 생활 형태를 익히는 거죠. 알겠죠? 다르거든요. 미국이 갖고 있는 생활 형태, 생활 방식과 한국이 갖고 있는 생활 형태와 생활 방식이 다른 만큼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는 건 사실은 이거를 배우는 거죠. 이거를 익혀야만 하는 겁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실 거예요. 언어는 그냥 배우는 게 아니죠. 언어만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언어를 배운다 함은 이미 그 언어의 타 문화의 그 생활 방식과 생활 형태를 우리 것으로 익혀가는 거죠. 그것이 언어 게임인 거예요. 특정한 규칙에 따르는 언어적 실천과 비언어적 실천이 서로 교차되는 영역이 바로 언어 게임이다. 그러니까 언어적 실천, 비언어적 실천은 여러 가지 상황, 정황, 바디랭귀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 게임이란 언어와 행동의 결합체요. 언어적 활동과 비언어적 활동이 교차되는 지점이 언어 게임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보다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는 말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어 게임인 의미나 행동을 이해하거나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죠. 맥락. 컨텍스트가 중요하다.
실제로 여러분 저도 이게 논술을 가르치다 보면 한국어인데도 모르는 단어들 있잖아요. 모르는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학생들 중에서는 그 단어를 저한테 물어봐요. 사전적 정의가 뭔지. 혹은 본인들 스스로가 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사전 찾아가지고 그 단어를 찾아봤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한국어로 된 논술 문제도 제시문이 어렵잖아요. 그 제시문을 이해할 때 단어 모른다고 해서 사전을 찾는 걸 저는 반대를 하거든요. 사전을 찾지 마라. 사전적 정의를 읽는다고 해서 도움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맥락, 컨텍스트죠. 그 앞뒤 문장의 맥락, 어떤 문장 안에 그 단어가 들어있고 그 문단 자체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정황 파악을 하는 능력이 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그 단어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문제를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저도 그렇게 수업을 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는 이 컨텍스트, 맥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워터라는 것 자체도 어떤 상황에서 주어져 있는가, 어떤 맥락에서 그 단어가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요. 언어 게임은 동의나 합의, 실천이나 이해, 의사소통의 기준을 제공한다. 다시 얘기하면 언어 게임이 다르면요. 동의와 합의, 실천이나 이해, 의사소통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언어 게임이 다르면 그것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외국어를 배운다, 문법, 사전을 외우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나라를 통째로 배우는 과정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언어 사용 규칙을 언어 게임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하는 한 그것은 더 이상 랑그처럼 소시르가 얘기했던 랑그처럼 완결된 체계가 아니라 오히려 불변적 체계가 아니라는 거죠. 가변성, 결국 실천과 함께 되는 거잖아요. 변화 가능성을 띌 수밖에 없다. 언어 게임은. 그래서 규칙 자체가 가변적인 거예요. 언어적 규칙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이 변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구조 언어학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칼 막스를 불러오게 된다. 막스가 얘기했던 생활 양식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 아까 비트겐슈타인은 생활 형태라고 했잖아요. 막스는 생활 양식이라고 불렀는데 이 개념이 매우 유사하다. 실천이란 개념을 가지고 언어나 비트겐슈타인은 지금 언어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막스는 철학의 문제를 다시 사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두 사람의 공통성이 유사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랄까 우리가 노동한다라는 것, 일한다라는 것도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일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종속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요. 뭐 채찍과 족쇄, 제도 같은 것, 주인의 명령 같은 게 딱 연결되는 거라면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은 뭐예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그 임금을 포기하면 얼마든지 이 계약 관계를 깰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생활 형태죠. 생활 양식이고 생활 형태가 고대의 노예제도에서 말하는 노동과 그죠? 같은 일하다라는 개념도 그때그때 생활 형태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일하다의 개념은 아까처럼 채찍, 강제성 이런 틀 안에서의 노동이라면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이라는 것은 물론 사실 강제적인 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그래도 자유로운 게 맞거든요.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잖아요. 사표 쓸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사표 쓸 자유가 있죠.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채찍을 들고 일을 시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노예들에게 야 자발적으로 일 좀 잘해라. 자발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스운 일이다. 왜? 그 생활 형태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사실은 그 생활 형태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생활 형태의 차이 때문에 결국 언어 게임 사이에서 싸움도 발생할 수 있다. 생활 형태의 차이만큼 언어 게임도 다르잖아요. 결국은 A라는 국가의 언어 게임, B라는 국가의 언어 게임이 다르니까 당연히 생활 양식도 다르고 그만큼 보는 관점의 차이는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 갈등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언어 게임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언어 게임의 차이가 그런 갈등 관계를 불러왔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뭐 작은 것, 소소한 것들이라면 이러한 싸움에서 공통의 실천이나 상황의 공유가 가능하면 의미나 규칙을 확인하고 수정함으로써 맞춰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 자유나 평등이라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와 평등 어때요? 이거야말로 이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자유와 평등을 상반되게 사용하는 두 집단의 생활 형태는 완전히 다르며 따라서 공통의 실천이 존재하기 힘들고 이로 인해 공통의 의미를 형성하기 힘들다. 충돌과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심지어 여러분 자유평등이라는 그 차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조차도요. 실제로 진보와 보수가 쓰는 자유의 개념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보통 보수는 자유를 시장경제의 방식으로 자유를 얘기할 때 쓰고요. 그리고 진보 쪽은 자유를 이 인권적인 도덕적 개념에서의 자유를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본다라면 이것도 일종의 두 입장의 생활 방식과 생활 형태가 다른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같은 자유에서도 갈등이 있고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도 전혀 다르게 보는 입장이 있다면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그렇게 막 충돌하는 과정들도 그래서 생기는 거겠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진리나 지식에 대해서 진리를 요소명제 함수로 정의하던 그게 이제 초기 위트겐슈타인이에요. 예. 초기 입장을 버리고 전혀 다른 방향을 썼죠. 그에 따르면 무엇을 안다라는 건 사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안다는 것은 안다는 믿음인 거예요. 용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 사실은요. 아까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뭐예요? 실천이자 용법이잖아요. 단어의 의미가 가변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정말 확실히 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안다는 믿음이고 그것을 결국은 정당화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확실성이라는 것은 실천적 목적을 위한 결단, 즉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그 믿음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되기 마련이다. 정당화란 자신이 옳다는 근거를 세우려는 노력인데 그 방식의 정당화의 방식은 두 가지로 나타난대요. 하나는 옳다고 생각되는 다른 지식이나 명제와 연루시키면서 정당화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실제와 일치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정당화하는 거다. 문제는 이런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정당화가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즉 정당화에는 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정된 것이 없잖아요. 이 진리, 무엇을 안다는 거에서는 안다는 믿음이고 진리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어느 정도 정당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정당화를 무한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당화에는 끝이 있는데 그게 뭐다? 바로 행동, 실천으로서 이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끝은 행동이요 실천이요 요컨대 실천적 목적을 위한 결단에서 믿음은 출발하고 이 믿음에서 모든 지식은 출발한다. 뭐 실천적 목적을 위한 결단에서 믿음이 출발한다는 거야. 결국 우리는 이 실천을 통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죠. 진리의 개념 역시 언어 게임과 생활 형태란 개념 속에서 다시 파악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진경 선생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도 결국은 뭐다? 진리란 특정한 언어 게임 내부에서 진리 효과에 의해 정당화되는 지식을 얘기한다. 자, 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라는 건 생활 형태마다 다르죠. 여러분 진리가 모든 것을 생활 형태가 다른 모든 다른 사회를 다 포괄하는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사실상 상대성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결국은 진리에 대한 우리가 니체가에서 배웠던 상대성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리는 상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만 그 생활 방식, 그 생활 형태 안에서 알겠죠? 언어 게임 속에서 정의되는 그 실천을 위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고 거기서 정당화되는 믿음이 진리의 출발점이라고 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진리란 특정한 언어 게임 내부에서 진리 효과에 의해 정당화되는 지식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을 통해서 구조주의 언어학과의 어떤 차이를 몇 가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기호의 의미를 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실천이란 개념을 통해서 언어의 문제를 사고하고 생활 형태 속에서 언어 활동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구조주의 언어학과 다르죠. 게다가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라면 항상 이미 정해진 의미구조, 완결된 체계를 이루는 의미구조 같은 게 없다라는 거. 여기는 랑구와 체계를 되게 중시했잖아요. 비록 언어는 자의성이지만 그 체계의 과정이 한번 결정되면 굉장히 이건 중요한 두터운 어떤 구조적 방식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가변성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완결된 구조는 없다. 언어적 실천에 의해 가변하는 게임의 규칙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랑그는 불변적 실체가 아니라 어쩌면 일종의 가족 유사성을 갖는 규칙들의 집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유사성이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에겐 더 중요해요. 비슷한 것들에 대한 집합 정도로 보는 거죠. 철저한 법칙 이런 게 아니라. 기표의 의미가 용법이라면 그것이 도달해야 될 본래적 지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애초에 기표의 의미가 기표는 기에 맞닿아야 돼 어떤 그런 목적성이 1대1 대응성이 원래 없다라면 그렇죠. 기표는 이미 저긴 처음부터 뭐예요? 이 기표의 의미 자체가 용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달해야 될 목적도 없고 그러면 기표의 미끄러짐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규정하는 상황과 규칙 그리고 실천에 주목하게 하는 게 비트겐슈타인이다. 배우는 문제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봐도 언어를 배울 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생활 형태라는 좀 더 포괄적인 것의 일부분으로서 다루니까 언어학의 범주를 더 넓힌 측면도 있죠. 어떻게 보면 언어 자체가 우리 생활 형태까지 확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언어를 배운다라는 건 결국은 그 사회 문화의 관습까지도 다 포괄하고 있는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언어 철학의 어떤 이 범주 개념, 적용점 가치를 크게 넓혔다. 알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아까처럼 정당화되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믿음은 물론 실천과 생활 형태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을 이런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이제는 철학과 굴뚝성서부의 가장 전제였던 대상과 개념이 일치하는가, 대상과 주관이 일치하는가 이런 이제 근대적 진리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라는 거죠. 알겠죠? 주체와 대상이 일치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제 언어 게임이니까 진리는 특정한 언어 게임 내부에서 진리 효과에 의해 정당화되는 지식이라고 아까 몇 번이고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 게임 내부에서 진리라는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지식이 바로 진리인 거죠. 언어 게임 내부에서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지식이 진리다. 그래서 실천은 실증주의자의 생각처럼 진리를 검증해주는 기능이 아니에요. 진리 효과에 의해 어떤 지식을 정당화하거나 부정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 실천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흉도 떠올라요. 사실 여기서 꼭 이제 니체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상대성을 얘기했던 여러 철학자들이 떠오르지만 막스도 떠오르고 실천 철학의 막스도 떠오르지만 더 올라가면 흉이 왜 인과론 부정하면서 인과론은 비판하되 하지만 그 일종의 그것도 일종의 그 습관이라고 봤잖아요. 습관이자 어떤 관습인 것처럼 원인과 결과가 우연히 연결돼 나온다. 근데 그것이 발생시키는 효과에 대해서 흉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 어떤 정당화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것은 일단은 그 당시든 그 공간에서든 간에 그것은 진리로서 자리매김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어떤 진리론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충분히 현대사상적이고 포스트 모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주체 모든 것들을 통괄할 수 있는 어떤 주체라거나 출발점 그리고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알겠죠? 그래서 언어 게임의 어떤 방식으로서 나름의 어떤 이제 유동성, 가변성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본 겁니다. 알겠죠? 결국 주체라는 것도 뭐예요? 언어 게임을 통해 활동하는 개개인을 가리키는 것. 그렇다면 생활 형태와 언어 게임 속에서 그 언어 게임을 통해 형성되는 믿음의 의거에 만들어지는 게 주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체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결국 여기서도 주체는 결과물처럼 됩니다. 막스도 뭐예요? 모든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고 보고 프로이트도 어떤 이 무의식적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다 구성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 단원들이 다 어때요? 우리의 주체는 대부분 시작되는 데카르트처럼 시작되는 근원적 출발점이 아니라 대부분은 결과물로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근데 역동성이 있다는 거. 막스와 비트겐슈타인의 그런 특징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정론적으로 다 결정된다 이게 아니라 얼마든지 가변적인 실천의 어떤 역동성을 갖고 있다는 점, 이것이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언어 게임과 주체 간의 교호적 작동은 실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에게 실천의 개념이란 막스에게서 실천 개념이 그랬던 것처럼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축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비트겐슈타인의 우리는 언어 철학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했다고 해서 비트겐슈타인을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철학적 탐구 안으로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결국 뭐죠? 그 결과물을 갖고 이진경 선생님께서 어찌 보면 이 철학과 굴뚝청소부의 큰 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정도까지만 파악하자. 앞으로 추후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깊이 있는 어떤 부분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 겉핥기식으로 하더라도요. 비트겐슈타인이 결국 논리실증주의와 언어 구조주의 사이에서 어떻게 그 방법을 모색했고 어떻게 새로운 어떤 가변성과 새로운 진리의 자리매김을 실천 철학으로서 주장했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5부 언어 철학 편이 다 끝났고요. 다음 주부터는 6부 레비스트로스 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도 힘을 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